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덥죠? 안 더워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 아니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벨 1에서 저는 2과목 가르치고요. 2에서 2과목 가르치고 3 가면은 과목이 14과목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3분의 1 정도, 5과목 정도에서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지금 5년 차거든요. 27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람이긴 한데 가장 어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은, 근데 어릴 때 했다고 제가 빨리빨리 붙은 건 아니고 재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그런 쪽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나이 들면 말이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빠르기 때문에 질문이나 아니면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김희상이라고 하고요.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파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업, 투자자문업, 그 다음에 재무자문, 회계자문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 업력은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초이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7군데였었어요. 갑자기 재작년인가 한 4군데에서 갑자기 런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군데 정도 늘어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죠. 근데 1년 만에 다 파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군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초이스가 어쨌든 없어진 거니까. 근데 학원을 고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학원이 지금 그래도 3군데는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크긴 하지만 다른 학원도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샘플 강의도 다 열려있고요. 작년 강의도 다 있으니까 꼼꼼히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섣부르게 선택하지 말고 꼼꼼히 들어보고서 선택을 하세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가깝다, 학원비가 싸다, 여기 죽을 때까지 수강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걸로 내 영혼을 깔지 마세요. 한 4, 5년 정도 들을 건데 끝날 때까지 보장해준다, 그런 걸로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아직은 초이스가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 들어보시면은 이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서울시한테 그런 거 계속 얘기해드리긴 할 테지만요, 개인적인 얘기,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고 실제로 내가 업계에서 어떤 베네핏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단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콜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efficiency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해낼 건지, 그잖아요. 내가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거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럼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자격증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CFA라고 해서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해서 쓰진 않을게요. 책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요. 페이지 한 2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자격증에서 CFA란에서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용어도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금융위기 이전에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봉이 월드 기준으로 해서 월드 클래스 탑 20 안에 들어가면요, 탑 10으로 할게요. 탑 10 안에 들어가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됐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2007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이 앞에 여자분. 2007년도 기준으로 월드 클래스 탑 10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보세요. 네? 5억 정도요? 옆에 남자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억 정도?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내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조금 더 질러요? 아니에요? 더 소박해요? 남편분이랍니다. 나는 이 정도 벌어줄 수 있다. 1억 정도? 월드클래스 탑 10으로 2007년도 헤지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1조 원이었어요. 1 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 친구들 연봉이 삭감이 돼요. 그때가 4,500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에 다시 연봉 회복을 하거든요. 그때는 탑 20까지 모두 다 1조 원, 1 빌리언 달러의 연봉을 벌어들여요. 연봉만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이자율 2, 3%인데 연 이율로 따져도 2, 300억, 하루에 1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250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연봉을 받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친구들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았을까?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일단 CFA 역사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CFA 역사는요, 거의 반세기,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일단 이 사람을 아셔야 돼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인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요. 1914년, 1929년, 1939년, 1954년에 각각 이 사람이 20살, 35살, 45살, 60살이었어요. 19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이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Great Depressio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3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195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였던 게 10분의 1 투망이 나서 36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36포인트가 회복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이 사람 인생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들? 대학생들 많으니까 헬조선이다, 5보세대다, 6보세대다 힘들죠? 이 사람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때요,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리고 1929년 이 사람이 35살 때 IMF가 터져요. 그리고 39년도일 때 병자호란이 터져요. 그리고 54년 때 그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그때 60살이었어요.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길지만 이때는요. 100년 전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된다고요. 장수하셨죠. 어쨌든 이분이 60살 때 자기가 20살 때 잃었던 영광을 미국이 되찾게 된다고요.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죠. 이 사람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생을 사신 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몇 년도생인지 아세요? 1930년도생이거든요. 워렌 버핏은요, 이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1930년대에요.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해가 주가 포인트가 36포인트였어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18,000이 넘어가서 지금 18,000에서 19,0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억 원만 넣어놨으면요. 지금 그 돈이 600억이 돼 있다고요. 600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한 인생을 달리 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벤자민 그라함이 CFA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여기 워렌 버핏은요. CFA를 만들진 않았지만 전혀 아무런 관련성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CFA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를 창출해주는 거랑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벤자민 그라함한테 누가 배웠냐면요. 워렌 버핏이 수제자였어요. 워렌 버핏이 처음에 value investments, 가치 투자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가치 투자를 처음에 배웠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 아시겠지만요. 와튼스쿨라하고 와튼스쿨 제가 지금 학교가 잠깐 헷갈리네요. 와튼스쿨라하고 아마 콜롬비아에서 석사 과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맞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와튼스쿨라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무 과정을 했었다고요. 그때 석사 과정을 할 때 벤자민 그라함이 여기 콜롬비아 교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처음으로 value investments,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가치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고 벤자민 그라함이 1934년도에 이 Great Depression을 겪고서 5년 뒤에 Security Analysis라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책을 20번 이상 보지 않으면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Value Investments라는 Security Analysis라는 책을 20번 읽지 않으면 투자를 논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책을 누가 썼냐면요. 벤자민 그라함이 썼었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게 되면요. 벤자민 그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Great Depression이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왜 주가가 떨어질까? 도대체 주가라는 건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에 대해서 처음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워렌 버핏한테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처음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1947년도에 처음 협회를 만들고요. 1963년도부터 처음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거의 50년 정도 됐죠? 그러면요, 이 CFA 시험이요, 이렇게 태동이 됐는데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가진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과목 구성을 조금만 좀 보도록 할게요. 과목 구성이 36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36페이지가 아니라요.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과목 구성 써드릴게요. 이따가 찾으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경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코노믹스, 경제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는 회계 과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즘 다 통계 모델 돌리잖아요. 통계를 빼놓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퀀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인 베이스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본시장에서 존재하는 과목들이 뭐가 있죠? 주식, 채권, 파생, 대체투자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인 equity, 채권인 fixed income, 파생인 derivative, 대체투자 상품인 얼터너티브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평가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 가지로 곁가지가 덧보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는 파이낸스인 코퍼릿 파이낸스와 투자자 개인 입장에서 보는 파이낸스인 포트폴리오 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곁가지로 윤리는 중요하겠다 해서 에틱스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10과목이죠. 이렇게 10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친구들이 과목을 구성할 때 뭐를 신경을 썼을까요? 지금 현재 경제에서 일어나는 거, 기업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 거기에다가 겨시경제랑 미시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과목에다가 각각의 상품들을 밸류에이션 하는 과목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 보는 재무, M&A라든가 자금을 파이낸싱 하는 거라든가 신사업을 하는 거라든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다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내가 이 주식을 살지 말지, 개별적인 주식을 평가할 때의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 편입을 할지 말지, 그 다음 거기다 윤리 과목을 넣었을 때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요,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가라면 너희들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과목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즉 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요, 디시전 메이킹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건 의사 결정 과정이죠. 그럼 아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요, 신세계라 그래요. 뉴 노멀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뉴 노멀 시대라고? 그죠? 너무 오래 살아요.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류가 너무 오래 살아요. 평균 연령이 100년 전만 해도 40세였다고요. 그런 인류가 지금요, 100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에 산다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30대, 40대 많죠? 평균 수명이 130살, 140살로 나오지만요, 실질적으로 그건 지금 평가하는 거고요. 실제로 국가기관 보고서에서 내는 건요, 1950년, 2050년이 되면은 인류의 모든 신체기관과 뇌까지도 컴퓨터에 이식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멸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도 그렇잖아요. 유전자도 다 교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장난 신체기관 다 기계로 대체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배아에서 잉태시켜가지고 다시 해서 교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 죽는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이제 죽지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나죠? 노동력의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수요처는 한정되는데 노동의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일자리가 자꾸 저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선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노동력에 있어서의 공급이 계속해서 딸리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는 불일치가 발생되는 거죠. 그건 앞으로도 증대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계속해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대체될 거예요. 회계 업무, 제가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감사 업무 같은 단순한 업무들 그냥 다 대체될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는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법리적인 판단, 이거를 귀속시킬지 존속시킬지, 아니면 이 회사를 청산할지 계속해서 존속시킬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순수하게 의사 판단에 관련된 것만 남을 거라고요. 이 의사 판단은요, 물론 컴퓨터가 해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의사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염두를 해주셔야 될 건요, 내가 과연 내 창의적인 능력, 내 의사 판단을 쓸 수 있는 능력인지, 내가 내 브레인을 내 뇌를 써가지고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일이 아니라 내 뇌를 써가지고 창의적이고 뭔가 가치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일단 하나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업종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요, 물론 투자업종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매니저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AI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 위에 관리직급만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뭘로 가셔야 돼요?
디시전 메이킹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에 최적화된 과목들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럼 이제 CFA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자리로 올라가면 경제가 어떻게 되니, 내려가면 경제가 어떻게 되니, 피지컬 플러스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주식 채권 파생 대체 상품 있죠? 결국 여러분들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이 주식이 시장 가치 대비 지금 현재 저평가대인지 고평가대인지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신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M&A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면은요. 과목 구성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인력풀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페이지 36페이지 가볼게요. 거기를 가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CFA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코리아도 있고 월드와이드도 있지만 칩 레벨, C 레벨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애널리스트, IB에서 있는 사람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주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라든가 리서치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 부서 같은 애들에서 주로 했었어요. 기존에는요. 그래서 지금 확장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 주로 의사 판단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서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요,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요,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거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대한 자기만의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요, 원래 한국에서는 충남대학교 대전에 있어요. 충남대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했었어요. 못한 것도 있었고요. 원래 공부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못했었어요. 사실 잘했다기보다는요. 저 홍진호랑 같은 게임방 출신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교 때 들어가기 1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나와서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로 간 건 아니었고요. 뉴욕 주립대로 갔었는데 주립대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백인 애들한테 허구한 날 치이고 취직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물었을 때 최고의 자격증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미국에서도 자격증이 있으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격증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최고의 형들로 자격증이 알려줬던 게 액추어리가 있으면 무조건 미국에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었어요. 보험 계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책을 펼치는 순간 이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통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딱 펴시면요. 이게 숫자랑 기호가 로마자가요. 영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딱 펼치는 순간 이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그래서 폈다가 제가 덮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요. 형 다른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CFA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CFA를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CFA를 하다가 1차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초가 없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때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회계 과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CFA 1차를 하고 AICPA를 해서 USCPA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USCPA를 하고서 CFA 2차를 하고 3차를 해서 저는 끝낸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답을 그럼 어떻게 찾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제가 최고의 자격증을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선배한테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느냐라고 하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크레덴셜과 이렇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뢰성 아니면 뭐 다양성 아니면 뭐 인지도, 어웨어니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페이지 26페이지 좀 잠깐 가보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시험 한 날 보거든요.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봐요.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시 똑같은 시간에 봐요. 아시아권 똑같은 시간에 보고요. 미주권 똑같은 시간에 보고요. 유럽권 똑같은 시간에 봐요. 한 날 1시에요. 174개국에서 동시에 치러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올림픽도 아니고요. 한 날 1시에 174개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174개국에서 12만 명이 동시에 응시를 해요. 현재 합격자 수가 12만 명이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74개국 여기서 국가 이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걸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시험을 1차랑 3차 두 번을 뉴욕에서 봤었거든요. 프라자 호텔에서 봤는데 보기 전에요.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그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뺑 정말 수십 바퀴를 사람들이 둘러싸요. 뉴욕에 있는 수십 개 호텔이 있겠죠. 수백 개가 있겠죠. 그 모든 호텔 4성급, 5성급들은 다 부킹이 돼요. 예약이 돼요. 풀 부킹이에요. 그래서 지하 1, 2, 3, 4층 컨퍼런스 룸 있잖아요. 그 컨퍼런스 룸들이 다 예약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막 개미처럼 몰려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중국인들, 인도 애들, 뭐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거기 바글바글하게 시험을 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지금 우리 킨텍스에서 보잖아요. 보면은 아 진짜 많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합격자 수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합격자 수가 12만 명이라는 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과연 절대적으로 많은 건지, 물론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도 이게 많은 건지,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지,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인구가 몇만 되는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FRM을 가진 사람, FRM 들어보셨어요? FRM이 0.55%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 명 중에 55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CPay 같은 경우, USCPay죠. USCPay 같은 경우에는 만 명 중에 31명이 가지고 있고요. CFA 같은 경우에는 만 명 중에서 15명이 가지고 있대요. 만 명 중에 15명이니까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친구 1000명 있는 사람 있어요? 친구 1000명 있는 사람 굉장히 친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취업하면 또 다 취업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대학교 가기 전에는 대학교 간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대학교 간 다음에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그것처럼 CFA 다음에 또 CFA 딴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별게 아니지만 없는 세계에서 또 볼 때는요. 1000명 중에 1.5명이니까 상대적인 지표로 봐도 많고요. 국가적인 지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28페이지를 가면요. 거기에 보시면은 코리아 있고요, 싱가포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 있는데 어디에 가보시면 있냐면요. 왼쪽 맨 밑에 줄 가시면 홍콩이 있어요. 6,500명이 있고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줄 가면요. 싱가포르 있어요. 3,600명 있고요. 한국은 두 번째 가운데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있어요. 883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 강국으로 만든다면서요. 금융 허브로 만든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홍콩이랑 싱가포르 정도의 인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융은 다 인력이잖아요. 금융이 뭐가 있어요? 금융이 뭐가 있겠어요? 금융이 자본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융은 다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싱가포르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나라 사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883명이 지금 1200명으로 경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물론 등록 안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적어도 3배에서 홍콩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5배, 6배 정도는 더 커져야지 금융 강국으로서 뭔가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모는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뭐 크레덴셜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승진 같은 데서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아는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삼성그룹, 저희가 삼성그룹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근데 삼성그룹 5개 금융사 다 하고 있어요. 자산운용, 보험, 생명, 카드, 화재 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랑 가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따야지 승급이 돼요. 그리고 변호사가 가산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래요. 그래서 CFA 따면은 똑같은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삼성 들어가시면 다 해요. 그래서 삼성에서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하더라고요. 다른 그룹은 제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MBA를 계속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MBA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LBS 런던 비즈니스 스쿨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조금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어쨌든 LBS의 MBA 과정 말고요. 마스터스 인 파이낸스 과정이 있어요. 1년 과정이고요. 재무 석사 과정이 있는데 MIF 같은 경우에는 CFA가 있으면은 GMAT이나 GRE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시카고 MBA 같은 경우에는 EMBA죠. Executive MBA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CFA가 있으면은 거기가 본산이잖아요. 재무에. 그래서 MBA에서 GMAT이나 GRE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CFA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왓슨스쿨 같은 경우에는요.
왓슨스쿨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63, 시리즈 7, 시리즈 67이랑 시리즈 7 브로커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AICPA랑 CFA만 표기를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탑스쿨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들은 그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가산점이나 어떤 자격증에 대한 베네핏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 근데 옛날에 비하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최고의 자격증이냐?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숫자도 많고요. 아직까지 크레덴셜도 있고요.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도 있고요. 아직까지 베네핏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격증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이 수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언맨 수트를 한 벌 구매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3, 4년 걸리잖아요.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사시나 아니면 로스쿨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나온다고 뭐가 보장이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차털드거든요. 여기서 이 C가 잘 보시면요. Certified가 아니라요. 차터드예요.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예요. 차터드라는 건요. 영국에서 기사 자기 수여하는 거 혹시 아세요? 기사 자기는 걸로 뭔가 브랜딩이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한테 개런티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열심히 재무를 공부했고 그 능력을 검증받았으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자비를 수용해 줄게 라는 식으로 그냥 능력을 인정받는 그 정도의 자격증이야. 따라서 이거를 한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만큼도 개런티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얘기를 해서 이해되셨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내가 중개업소를 개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운전 면허증, 심지어는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딴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딴다고 국가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이냐면요. Certified면요. CPA는 Certified를 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라고 하잖아요. 이건 공인재무분석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재무분석사예요. 그냥 재무분석사인데 차터드니까 사설기관인 미국에서인 IMAR라는 CFA 인스티튜트에서 즉 아까 이 친구들이 만들었던 CFA 협회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니까 쓰세요라고. 근데 그게 역사가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50년이 넘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개런티 되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오셨으면요. 길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로 가시면은 그 고시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보장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보장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뭐 공무원 응시 인원이 70만 명이다 뭐다 하는데 정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물론 그거를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망할 리스크를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잖아요, 지금. 뉴노멀시대가 2017년, 18년부터요, 국가 경기가 빠그러들 거예요. 인구 절벽에 오거든요. 일본은 인구 절벽에 오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20년 불황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공무원이고, 연금이고, 뭐 행시고, 보장되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베네핏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총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각 론으로 들어가셨을 때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서바이브하는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브랜드 파워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직장을 갖지 말고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공무원은요.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직장이라는 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군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 취직하는 거 죽을 때까지 보장이 돼요. 그건 직장이죠. 평생 그 직장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장이 없어요. 국가도 부도가 시대인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직업이라는 건요. 실제로 그냥 요리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요리사는요. 식당이 없어져도 이 사람 가게 그냥 차리면 돼요. 가게 못 차리면 여기서 일해도 돼요. 그런 게 직업이에요. 최근에 뜨고 있는 직업들은 다 직업군들이에요. 직장이 뜨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들, 가수, 셰프 다 직업군들이에요. 작곡가, 프로듀서 그잖아요. 그죠? 직업이 떠요. 심지어 요즘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왜요? 직장은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개런티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업계도 자기 개인의 브랜드 파워를 가져야 돼요. 개인의 브랜드 파워라는 건 개인의 직업으로서 내가 이 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니까. 제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요. 그런 관점에서는 개런티 되는 거 있냐? 보장되는 거 있냐? 워런티 되는 거 있니?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직업군을 가지고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네, 어떤 길을 가셔야 될지는 아마 이쪽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살아야 될지는 느낌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저한테 있어서 CF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있어서 CFA는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왜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부가 굉장히 약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주메를 쓰면은요, 내가 원하는 학교만 쓰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적을 수 있어요. 물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몇 가지는 있지만요, 장점만 나열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레주메는 아시겠지만, 이력서는 아시겠지만, 가족 싸움부터 해서 병역에서 뭐 성별, 혈액형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이 필수적으로 걸려요. 없다고 하지만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인사과 직원 다 알거든요. 다 필터링해요. 그걸 인사과 직원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자격증이 굉장히 큰 그 배리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돼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목표를 갖고 했고 실제로 그러했어요. 물론 국내 기업들은 그 배리어가 세요. 근데 외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외사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써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직을 할 때 제가 2011년도 12월에 취직을 했는데요. 2011년도 6월부터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구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 전까지 170개의 원서를 냈었어요. 그때 냈을 때 제가 그냥 간단히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CFA가 레벨 2까지 있었고요. CPA가 있었고요. 학점은 4.0 만점에 3.91이었어요. 4.5 만점으로 4.5 만점으로 4.41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MAT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740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인턴 경력이 있었어요. 회계법인이 있었고요. 전략 컨설팅 이름들은 아시는 회사 있었고요. 증권사 리서치 경력이 있었어요. 그 경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170군데를 냈는데 국내 회사에서는 오퍼를 단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오퍼뿐만이 아니라 서류 통과도 못했어요. 너무 필터링이 심해요. 근데 외사는 많이 받았어요.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받았었어요. 오퍼까지는 아니고요. 인터뷰는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요. 보여주면은 이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면 업력 갖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력과 자격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베네핏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베네핏이 있었던 건요. 제가 27, 8부터 강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합격을 하고 강의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첫 해부터 삼성그룹도 했었고요. 첫 해부터 카이스트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안철수 교수님이 옛날에 원장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CFA랑 CPA가 있으니까요. 근데 CFA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FA 있으니까 그냥 교수님이 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크레덴셜 같은 거 볼 것도 없고 어차피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4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매년 한 번씩 가는 거였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 정도의 베네핏은 있어요. 뭐 그게 누구한테는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구한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간절했었던 기회였어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업계에서 제가 느끼는 아무래도 어떤 베네핏이라고 하면요. 한국에서의 베네핏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희한하지만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치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디그레이딩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외국에 있는 CFO 실제로 높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제가 막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 보여요. 미안해요. 근데 만났을 때 명함을 주면은요. CFA가 박혀 있으면요. 한번 다시 쳐다봐요. 인사하고 한 번 다시 쳐다봐요. 그리고 너 언제 따니?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자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특히 영미권 국가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쓰는 국가들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레덴셜이 있고 그 친구들이 쌓아놓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구축해놓은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직 시에도 좋은 인상을 준다는 베네핏이 있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 개인마다 달라요.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만큼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기대치가 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커리어의 어떤 이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커리어는 이걸 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커리어를 그쪽으로 쌓아오시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태핑을 하시던가 해서 커리어를 서서히 바꾸셔야죠. 이거 하나를 딴다고 제가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개런티를 못해요. 그건 어떻게 개런티를 하겠어요? 올 수 있지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개런티 되는 걸 보지 마시고 본인만의 목적성, 뭐라겠죠? 여기 와 있잖아요. 내가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딱 그만큼의 현실적인 기대감을 세팅하고서 들어오셔야지 수험기간 4년 굉장히 길거든요. 그 시간을 버티는 좋은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연 해야 될까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왜에 대한 그 세팅이 되면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왜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지금 43분인데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건 예전에 조금 설명을 길게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판단을 하는 기준만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 내가 이 자격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단점이란 내가 이걸 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좀 작성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점이 되겠죠.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자격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비용 같은 것들, 학원 등록비 들어가잖아요. 책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자기 나름대로 세팅을 하고 들어야 된다고요. 시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요. 리스크 같은 것들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했었냐면요. 비용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39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원래 한 5분 정도대로 맞춰야 되는데 39페이지 가면요. 거기에 CFA랑 MBA랑 연봉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물론 탑 스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CFA를 시작했을 때가 23살? 4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3살? 그때니까 그때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니까 보시면요. 거기 CFA랑 MBA랑 연봉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하기에 CFA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요. 제가 끽해야 학원비 한 달, 1년에 한 2, 300 정도에다가 시험 등록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죄송해요. 물론 학원 등록비 둘이 들으면 좀 싸잖아요. 그래서 둘이 듣던가 셋이 듣던가 해서 학원 비용 등록비 충당하고 시험 비용 등록하고 그러면은 MBA보다는 비용이 현저하게 쌌었어요. MBA는요, 비용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2년 정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꼴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꼴이면은 학원 등록비랑 1년 수업료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비용은, 제 입장에서 가성비가 이게 훨씬 더 낫겠구나. 연봉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물론 통계 자료긴 하지만요. 그리고 통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비용에서의 합리적인 어떤 면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개인마다 이런 리즈너블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예, 이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는 가성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간혹 이거를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 특히 인턴십을 잡아야 될지 CFA를 공부를 해야 될지 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거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데 일단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인턴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고요. 자격증은 곁다리로 붙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취업이 너무나 힘든 시대고 경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시간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일단 인턴이나 아니면 커리어를 쌓는 게 당연히 더 맞고요. 그 다음에 곁가지로 시간이 나면 그때 이걸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서플먼트 보완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보면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삼지선다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이요. 얼핏 보면 합격하기가 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제도가요. 1차, 2차는요. 1차, 2차 기준으로요. 삼지선다형이요. A, B, C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합격점이 70점이에요. 그죠? 70점이면요. 7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요. 1, 2, 3번 중에서 1번으로 쫙 찍어요. 그럼 33점, 3점, 33.3점이 나올 거예요. 그죠? 33.3점을 맞은 다음에 나머지 66.7점에서 반타작만 하면 합격점이에요. 그죠? 지금 이해됐어요? 네. 다시요.
1, 2, 3번 중에서 1번을 쫙 찍어요. 그럼 33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7점 중에서 내가 반타작만 하면은 한 3, 40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이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점수 체계로 보면은요. 근데 이때 밑에 볼게요. 레벨 1, 2, 3의 합격률이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월드와이드의 42%, 코리아 기준으로 30, 31%, 그 다음에 레벨 2 30, 32%, 그 다음 레벨 3에서 25에서 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와 있죠? 33%니까요. 3분의 1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3개 분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차 시험에서 미안해요. 이만큼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못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2가 되면은요, 그 중에서 또 요만큼이 다 날아갈 거예요. 레벨 3가 되면요, 요 3개 분단 중에서 요 앞에 부분 빼고는 다 날아갈 거라고요.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해보세요. 몇 프로 나오나? 3% 나오거든요. 100명 응시하면 3명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안 돼요. 그잖아요. 100명 응시하면 3명 남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개선을 하고서 들어오셔야지 여기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네핏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다른 좀 내적인 가치가 있는데 네트워크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권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FA 하시면요,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커뮤니티 안에 다 이렇게 속하시게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 행사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실제로 뉴욕에서 금융권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은요, 이 네트워크 때문에 이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그 소사이어티 안에 들어가고 그 소사이어티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명함을 주고 계속해서 인사를 할 수 있고 밥을 한번 먹을 수 있고 이 기회는 사실 금융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제 각자의 커뮤니티에 속하시게 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너밸류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격증만큼요 성실성과 명석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기본적으로 4년이 걸려요. 그리고 대학생 때 시작을 해도 필수적으로 3차가 되면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를 케어를 하면서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0, 40대면 애들이 막 커나가는 시기잖아요.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커리어가 뻗어나가는 시기니까요. 그 시기에요. 이 친구가 곁다리로 3년에서 4년 정도의 공부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100명 중에서 3명 안에 들어가듯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 친구는 똑똑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똑똑한 거죠. 브라이니스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요. 이 친구는 성실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 친구죠.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함에 있어서 이것처럼 똑똑함과 자기의 어떤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점들을 높게 평가해요. 이걸 해서 내가 뭔가를 안다, 모른다? 그건 이론적인 거니까 합격과 동시에 다 까먹게 돼요.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4년 동안, 5년 동안 이 친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고 그거를 성취했다는 그 성취에 대한 과정을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밸류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비용이라든가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꼭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팅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몇 가지 그냥 제가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민하시는 게 effectiveness랑 efficiency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율성과 효과성이죠. 효과성에 대해서 좀 글씨 잘 쓰도록 할게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보면은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워요. 효과적이라는 건요, 우리 시험 보면은 꼬투리에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꼬투리에서, 그러니까 엄청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운전면허처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70점이고, 그 다음에 삼지선다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외국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가 이거를 알면 그냥 맞추게 해줄게. 그 정도로 기본적인 관점에서 물어보지, 문제를 베베 꼬거나 아니면 절대 못 풀 수 있는 문제들, 나만 풀 수 있게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를 내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내요. 단 양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공부를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커리큘럼북이 있고요, 스웨저가 있어요.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커리큘럼북이랑 스웨저가 있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러닝 오브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퀘스천이죠, 일종의. 당신들이요, 통계로 따지게 되면은 중심극한 정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퀘스천에 대한 리스트를요, 엄청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실제 협회에서. 그럼 이 리스트를 받아본 수험생들은요, 여기에 대한 원서 있죠, 두꺼운 책, 그 원서를 구매를 해요. 채권, 주식, 파생 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 원서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옛날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제요, 카플란에서 이 책에 대해서, 야, 퀘스천이잖아. 그러면 이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달자 해서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서머리 형태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책 구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question, answer 이렇게 책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수혜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책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혜자예요. 우리가 볼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팔리니까 협회에서 뭐를 했냐면요, 야, 이게 써머리다 보니까 너무나 축약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LOS가 있으면요, 이 LOS를 모아놓고 answer를 달긴 했는데, 이 answer를 어떻게 했냐면요, 원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붙했어요. 카피 페이스트를 했어요. 그대로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요, 교수님들 쓴 책 알죠? 지루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쓸데없이. 이건 지루해요. 이거는 그나마 덜 지루해요. 이 양이 좀 적어요. 이건 양이 많아요. 이해됐어요? 이건 써머리로 되어 있어요. 이건 원서로 되어 있어요. 뭐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효율성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요. 효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에 뭘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책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카플란에 있는 스웨저 노트를 보라는 거예요. 스웨저 노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궁금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 보시면 돼요? 그때 커리큘럼북에 있는 거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충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 1, 2, 3에서도 제가 많이 가르치지만요, 3까지요 다 이걸로 하셔도 전혀 무관해요. 근데 일부 불안하신 수험생들이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목마다 다르고요. 레벨 2, 3 올라가서 얘기고, 레벨 1에서는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스웨저로 정리를 하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 좋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영어에 대한 건요, 어쩔 수 없이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어찌됐건 여러분들 나가셔야 돼요. 통일 대방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통일 빼고는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요. 우리나라 섬나라잖아요. 일본이랑 똑같아요. 일본만 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섬나라잖아요. 북한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랑 우리나라 똑같아요. 반도국가예요. 그러니까 통일 빼고는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만한 어떤 포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나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어나 중국어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럴 바에는 영어는요,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데, 정 걱정이 되시면요, 제가 처음에 토익 봤을 때 저 560점 나왔었거든요. 되게 창피한 점수인데, 처음 봤을 때 560점 나왔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제가 그 GRE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원 준비를 하려고. 그때 선생님께서 맨날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거거든요. GRE 공부는요, 단어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루에 150개 정도의 굉장히 희한한 단어를 외워요. 뭐 상사, 중사, 대령, 소령에서 이런 것들 막 외우고요. 건축 양식에서 바로 그 건축 양식에 뼈대가 들어가는 게 무슨 단어다, 이런 것들을 막 하루 종일 150개씩 외워요. 돌아버리거든요.
그거를 외우셔서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희한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분은 아니고요. 그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네가 오늘 아침 지하철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 타본 분 없죠? 앞에 탄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오늘 앞에 타고 왔던 사람 누가 타고 왔는지. 내일도 똑같은 지하철을 그 시간에 탔는데 저기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앉아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날도 탔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옷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머리 스타일은 저렇게 했네, 옷 스타일은 저렇게 했네, 들어오겠죠. 그 다음날 탔는데 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거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 조금 더 많이 기억이 나겠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요. 언어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어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보시고요. 많이 하시면 결국은 익숙해져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이잖아요, 이거는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요. CPA 공부할 때요,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 외워요. 영어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 외우거든요. 한 페이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수십 페이지를 그렇게 외우겠죠. 근데 그걸 할 때 강사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설명을 한번 들으면 그 문장이 읽혀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거 계속 보다 보면은요, 내가 늘상 보던 거니까 읽힌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전공서적 처음 해보면 굉장히 희한한 단어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읽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영어는요, 여러분들 정복하셔야 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을 보시면 위험하세요. 혹자는요, 학원에서 한글로 된 책으로 강의를 하신 데가 있는데 그게 위험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보다가 시험장에 가서 영어책 보면은 거기 가서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찾고. 그러면은 안 돼요. 레벨 3 가서 어차피 에세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할 거로 결정을 하셨으면요, 정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합격에 대한 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70점이다 보니까요, 과목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포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목이 쉬워요. 운전면허 공부랑 똑같아요. 운전면허요, 한 번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좀 많이 맞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이것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보세요. 대신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한 과목도 포기하지 말고요, 한 번 이상은 꼭 보세요. 그러면요,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아예 안 보면은 찍어야 되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봤으면요, 하나만 지워도, 하나는 이건 절대 아니다 지워도 2분의 1이잖아요. 반에서 찍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꼭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 드리고요. 공부하는 법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는 무조건 혼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험 전날까지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 절대 시험 전날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강의는 한 번만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1.2배속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1배속으로 봤어요. 그리고 농담하는 것도 거기다가 다 써놨어요. 쌀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요. 그 다음에 복습할 때 그거를 봐야지 그게 생각이 더 잘 나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 과정이 중요한 게요,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 전날 강의를 하는 것만 듣고서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서 잘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죠? 축구 했었잖아요. 뭐 속이 터지셨든 안 터지셨든 내가 축구하는 거를 봤어요. 보고서 박지성이 저렇게 공을 차네, 나도 내일 시합인데 저렇게 찰 수 있겠지 라고 전날 비디오를 보고서 내가 다음날 저렇게 공을 차리라고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기 전날은 내가 실제로 공을 차면서 공을 어떻게 차는지를 내 몸으로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는요, 처음에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걸로 비유로 들어드리고 싶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소개팅으로 제가 이거 비유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랜 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이요, 지금요 6월 달에 만약에 보고요, 지금 12월 달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6월이라고 지금 8월이죠. 8월이라고 하면요, 9, 10, 11, 12월 달 이렇게 날짜가 좀 애매하게 남아있네요. 내년까지로 합시다. 8월인데 8월 다 갔으니까요, 9월부터 계획 짠다고 하고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달 첫째 주 시험 보기 때문에 6월달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달이 남아있어요.
그럼 9달이 남아있으면 저는 계획을 그냥 대충 이렇게 짰어요. 9달이 남아있으면요. 이건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는 거예요. 12월까지 남아있으면 더 타이트하게 짜야 돼요. 일단요. 9월부터 5월까지 해서 반을 잘라요. 그래서 이 반은요. 내가 1회동만 한다라고 계획을 짰어요. 실제로 1회동만 했어요. 강의 한 번 보고요. 내가 그냥 그날 복습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반 중에서 반을 또 잘라요. 그래서 이때는 2회독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강의 안 보고 내가 이 중간까지요. 책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을 또 잘라요. 그래서 요만큼을 1회독을 더 붙여요. 그러면은 3회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보러 가셔도 돼요. 실제로 그냥 러프하게 짤 때 이렇게 짜셨어요. 실제로 굉장히 시험 라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1회독을 할 때요. 대충 보는 거 의미하지 않아요. 강의 보고 복습하는 거 의미해요. 굉장히 빡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인 기준으로 퇴근하면 한 7시 되잖아요. 그죠? 칼퇴하면요. 밥 먹으면 8시예요. 8시부터 강의 1시간 보면 9시거든요. 복습하면은 10시에서 10시 반 돼요. 씻으면 11시고요. 바로 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운동 잠깐 갔다 하면 자정 넘어가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강의 보는데, 강의가 150강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강씩 보면 150일 걸려요. 그러니까 강의만 보는데도 5달이에요. 주말을 만약에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요. 적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강의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강의를 안 보고 나 혼자 복습하는 시간. 그 다음 3회독부터는 시간이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2회독 했던 시간에 반 정도 잡으면 돼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오답노트 정리하고 부족했던 부분 보강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다시 찾아가가지고 보는 시간, 또 여유 시간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거 남겨놓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짜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이 12월이다 그러면 이거 반으로 줄이면 돼요. 반 잘라가지고 강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강의를 만약에 못 채우겠다 하면은 시험 미루셔야 돼요. 사전적으로는요, 이렇게 러프하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러프하게 짜고, 그 다음에 계획 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전적으로 막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러프하게만 짜는 건데, 사전적으로 나는 9월 1일날 1강, 2강, 3강을 들을 거야. 9월 2일날 4강, 5강, 6강을 들을 거야.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9월 1일날이요, 1강밖에 못 들었어요. 그럼 막 좌절해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계획은 사후적으로 짜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짤 때는요, 이렇게 큼직하게 짜고요. 사후적으로요, 내가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9월 1일이고요.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강 봤어요. 그러면요, 솔직하게 한강 봤다고 썼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쉬었어요. 그럼 여기다 사정없이 X표를 쳤어요. 그리고 내가 9월 2일날 3강을 봤다. 그럼 3강을 봤다고 썼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짰을 때 이 러프한 스케줄에 내 타이트한, 내 디테일한, 내 실제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조율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원 고르는 거 좀 말씀드리고, 조금 길어졌네. 학원 고르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뭐 경쟁학원 있으니까요, 다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다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들이 뭐 회계라든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든가 에쿼티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뭐 경제학 과목도 있고요. 통계 과목도 있고요. 샘플 강의가 있으니까요. 다 들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만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되, 좋은 학원을 선택을 하세요. 강의가 나한테 맞는 학원 선택하세요. 왜냐면요, 나중에 강의 재등록하는 경우 없을 것 같죠? 꽤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별로라서 재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비용이 2배로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적으로 꼭 들어보고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요. 이거는 학원에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라 1999년도부터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까지 다 가르치는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차, 2차만 하고 끝내면 아무런 베네핏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격증이 아니에요. 2차까지 그냥 공부했다는 거예요. 석사가 없는 거예요. 석사 수료만 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다 해야 되고요. 3차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해 준 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배리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입학을 잘못함으로써. 그래서 그때는 유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는데 또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따면 또 자격증 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면요 취업만 하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취업하면 또 취업한 사람들 사이에서 뒹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한 다음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생의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채찍질만 평생 하다가 끝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면서 이거 재미 붙이고 하면 재밌어요.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도 공부를 할 때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느낀 적은 있었지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 해야지. 근데 지금 제가 요즘에 합격을 하고 나서 물론 너 그럴 수 있어요. 넌 합격했으니까 재밌지. 근데 지금 공부를 다시 해보면요. 굉장히 커리큘럼 잘 짜여있고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효과가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 스터디하는 것 자체도 학교 다닐 때도 다니고 나서 알잖아요. 재밌었던 거.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즐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람이 노력과 욕심이요.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실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고 욕심만 많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남이 하는 거 부러워만 하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욕심이 없고 노력만 하면은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에서. 욕심만 없고요.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사람들 주변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노력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없던가 같이 가주던가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할 거면 욕심이 없으면요, 노력도 안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내가 좀 뭔가 나에게 대해서 욕심이 많다라고 하면요, 노력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에 합당한. 그래야지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욕심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곁가지가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해줬을 때 제 삶이 그나마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져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